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치열한 신경전 속에 막판 당심 잡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잠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많은 호소들이 있었는데 김기현 후보는 결선 투표에 갈 필요 없이 1차에서 끝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어제 현장에 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제 저희 지역구인 고양에서 수도권 합동연설회가 있었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좀 제가 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후보들의 연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서로 아주 난타전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또 거기에 참석하신 당원들의 분위기는 좀 침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합동 연설회라서 그런지 저희가 선거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마지막 토론을 끝으로 해서 내일은 이제 모바일 투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ARS 투표가 들어가는데 일반 총선에서도 사전 투표를 하고 나면 마음이 정해지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상 우리가 모바일 투표를 바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현장에서 느낀 그런 분위기는 이제 대부분 다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지지자들이 참여한 것도 있지만 조금 관객석은 굉장히 침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지지율을 보면 김기현 후보가 여러 가지 KTX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조금 이제 정체되고 있는 양상.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양당 구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김기현과 안철수. 근데 이제는 일강 다중 이런 식의 약간 좀 기울기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고는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한 49% 그래서 이제 거의 과반에 육박을 하는데 과연 이 흐름이 우리 당내의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선 투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건 일강 다중구도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과반을 넘겨서 1차 투표에 끝낼지는 사실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계속 책임당원들 투표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또 거기에선 다른 민심이 있을지는 결선을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결선에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점점 예전에는 1차에서 끝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랬어요. 워낙 그 두 강 대표들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선거라는 거는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돼서 또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한 절반을 넘기지는 못하고 절반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마지막 TV 토론 여기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토론회에서 조금 더 난타전과 네거티브가 다른 방향을 일으킨다면 또 그런 구도가 깨져서 결선으로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약간 그런 양쪽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땅 투기 의혹이 있었음에도 김기현 후보 쪽의 어떤 이제 지지율이 조금 모아지는 이 추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갈수록 이제 컨벤션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선두를 달리는 후보에게 나름대로 표를 던져야겠다라는 그런 성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께서 지금 아직은 모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투표 들어가는데 당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론 추이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론 추이는 그런 식으로 1강 3중구도 정도로 이제 되지만 김기현 후보의 이제 전체적으로 본인은 이제 과반을 넘겠다 얘기를 하지만 과반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여론의 추이만. 그렇게 봤을 때는 결선으로 갈 공산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름 2강 구도를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이제 본인의 정치 스타일상 명확하지 않는 메시지를 날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당원들한테 좀 매력을 호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분들은 이제 막바지로 다르면서 나름대로 좀 재밌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가지만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김기현 후보가 뭐 과반을 넘어서 되든 결선을 넘어서 결선 투표에 되든 간에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대표가 되서 나서 이걸 어떻게 감내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지역 토착 비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황교안 후보가 지금 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뭐 투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거 나중에 되면 문제 되니까 사퇴하라는 얘기도 하고요. 뭐 천하람 안철수 후보도 얘기를 하는데 보면 새 후보가 살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상 첫 번째 김기현 후보가 거짓말한 게 3개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본인의 당시 이 터널이 나가는 KTX 그 부지에 있던 임야를 민주당 출신 울산시장이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박맹우 시장이죠. 그 울산 지역에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 그 부지는 허가를 해줬던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해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인이라고 했던 김종곤 씨로 알려져 있죠. 그 분에게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김종곤 씨한테 매입을 여러 차례 합니다. 98년도에 그 터널이 지나가는 땅을 매입하고 2억 1천만 원에 현금으로. 그다음에 94년도에도 상가 부지를 김종곤 씨한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5년에 김종곤 씨가 또 울산의 성북지구라는 데를 추진위원장이 돼서 거기를 시행을 하고 또 아파트를 짓게 하는데 당시가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들,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이 예. 나중에 전당대회 대표가 됐을 때 예. 감내해야 될 어떤 리스크다라고 봤을 때는 좀 불행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윤심과 관련된 논란들 속에서 뭐 좀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강한 어조,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는 좀 강한 이제 불편한 심기를 내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역시 불쾌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막판에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가 이제 잘 안 되면 심판 탓을 하거나 이제 주변 환경 탓을 하게 되죠. 예. 어찌 보면 본인은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지율이 빠지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본인의 그런 의견이 자칫 제3자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빠지면서 생기는 것들에 대한 핑계를 거기다 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저는 여기가 되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에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당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금 할 게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나간 얘기처럼 하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것이 정말 명분이 있다면 더 강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어떤 입장은 되게 모호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도라고 하는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것을 대변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안철수 후보가 살아온 정치 인생에서 늘 양비론을 견지해왔던 것에 대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는 그 중도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 안에서 명확한 정체성과 또 자기 입장에 대해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계속 이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결국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천하람 후보가 당초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이런 그 입장, 모호한 입장이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런 일종의 의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또 대통령실에서 약간 불편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만약에 결선 가게 된다면 지금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김기현 후보와 함께 결선에 누군가 간다면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김연아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모호하다. 근데 누구나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좀 모호합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 잘 보이고 싶게 되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왜 본인의 이 정치 역정을 보면 늘 2등만 해왔거든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단일화를 통해서 양보를 하고 본인 무슨 어떤 새로운 그게 정치인 양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면 윤심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보수의 혁신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천하람 후보는 나름대로 보수의 혁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보수로서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윤심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나름대로의 득점 포인트로 안철수 후보가 대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로는 안철수 후보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있을 이 TV 토론에서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는지 짧게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이번 토론에서도 마지막으로 KTX에 대한 논란을 계속 다른 후보들이 제기하지 않을까 좀 짱 안타깝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1강 3중 구도에서는 이제 나머지 세 후보가 결국 1등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예. 좀 당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당의 미래 또 내년 총선과 관련된 전략들의 좀 경쟁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짧게 전해봅니다. 예, 어떤 부분을 좀 보실지를 전하기 전에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군당국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요. 오늘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한다고 공동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한다고만 전해졌었는데 그 날짜가 정해진 거고요.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서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미는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연합 상륙 훈련을 비롯해서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이 확대된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있을 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실 거예요? 일단 이제 1강 3중 구도에서는 3명의 이제 3중 후보들이 1강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예. 근데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본인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발광체의 정치가 아니라 반사체의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 난타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 자체가 후보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에서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산이 개입된 부분들이 과연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의 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KTX 부분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 제가 봐서는 이 부동산 투기현이라고 하죠. 이 투기현의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불안한 당대표론을 주장하면서 과연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적합하냐.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 자체도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그 기계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지역 토착 비리라고 하면 같은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결국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할 것 같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회도 있지만 저희가 또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 청년 최고위원도 역시 투표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장해찬 후보 웹소설 논란뿐만 아니라 레이싱 논란 등등 몇몇 논란들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보시면 합동연설회에서도 장해찬 후보와 그런 최고위원들 간의 이런 상황들 좀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이런 류의 지금 논란들 그리고 논쟁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당대표들 그 연설보다 최고위원들과 또 청년 최고위원들의 연설이 굉장히 불꽃 튀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은 글쎄요, 이제 이 주로 후보들 중에 젊은 후보들의 아주 원색적인 비난, 또 적나라한 지적 이런 것들이 약간 사이다 같이 시원한 것은 있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너무 인신공격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뭐 이렇게 비유해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 이름을 바로 현장에서 아하. 적시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어떤 젊음의 특권일 수도 있고 젊음의 열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좀 한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젊은 층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선거를 끝내고 나서 전당대회를 끝나고 나서 서로 좀 감싸 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 됐고 또 한편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원색적으로 비난을 일삼는가라고 보면 사실은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없이 서로 아주 또 좀 비열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것들을 다 찾아서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 과정이라서 저도 뭐가 사실 여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 최고위원이 되는데 무슨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리하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조금 파고드는 게 아닌가라고 할 만큼의 좀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네. 역시 젊은 청년들인데도 대안 제시보다는 1등을 공격하는, 1등을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연설로 구성된 면이 저는 어제 굉장히 아쉬웠다. 그러나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민주정당의 정치가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저는 이러한 다양한 토론과 또는 비판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포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이제 뭐 수박들 색출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면으로 비교해 볼 때는 지금 집권 여당이 약간 시끄럽기는 하지만 건전하게 성장하고 해가고 있고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님은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웹소설 부분이나 폭주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죠. 예. 말하자면 국민들 눈높이나 뭐 일반적인 상식에선 오해 소지가 충분하지만 결국에는 당시에는 그래도 자연인이었잖아요. 정치를 하기 전에 20대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뭐 논란의 부분이지만 이제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으로 자연인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됐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좀 그 사람의 과거보다는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좀 합리적이지 않냐. 이건 여야를 떠나서 네. 꼭 보면은 우리 정치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치를 하기 전에 행적들을 조목조목 파는데 어느 정도 정말 사회에서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그거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끌어내서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정치판에서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합리적 어떤 태도에서는 조금 지나치지 않냐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는 당의 단결 그리고 단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성 지지층의 이 표결 관련 명단의 색출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입장도 달랐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저희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어떤 그 확인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과정은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저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본회의 이탈표에 대한 색출 작업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도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의 소통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당원들께서는 화가 날 만은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이탈표 자체가 결국엔 믿었던 믿음과 신뢰가 깨진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의총에서 이미 추인을 부결을 해서 나름대로 본회의에서는 이탈표가 거의 없는 걸로 의원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이탈을 했으니 그걸 지켜보는 당원들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신감은 충분히 100번, 1000번 이해하나
이미 이제 이 결론이 이탈표가 무엇을 이제 결과잖아요. 그리고 이 색출해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있죠. 당일 보면 생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하거나 그냥 본인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부분들을 어떤 확정 편향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왜 이탈표가 나왔는지 이 이탈표가 이 당의 민주당의 개혁과 앞으로 나갈 방향에 어떤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다시 곱씹고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지 지금 계속해서 색출 작업하고 특히나 친명이든 비명이든 간에 특히 비명 의원님들께서 이 당원들, 강성 당원들의 색출 작업에 대해서 같이 편승해서 발언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옳지 않고 최근에 이상민 의원은 워낙 그런 강한 발언을 하시지만 또 공천권과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 또 친명계 의원들이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천권과 이탈표와 연결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성장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그럼 그런 저희가 말씀을 방금 전에 두 의원의 의견 좀 들어봤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그건 의원이 배신한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배신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서 아예 안 보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탈표를 찾을 방법도 없고. 근데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정당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양쪽에서 찾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머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발표에 대한 반발 심리를 갖고 있는 의원들과 소통, 신뢰, 믿음 이런 게 충분했는지에 대한 한 축과 과연 그 반대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설득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했는데 의총에서 뭔가 신의를 지키고 같이 의원들끼리 나름 암묵적인 합의를 했던 부분들을 또 본회의에 와서 했던 부분은 그들 스스로도 정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임했는지 이게 개인적인 표를 던진 것인지 당을 위해 던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움직임은 이제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팬덤 정치 이 부분이 명과 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민주당 의원들께서 당원들의 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개딸들의 당원만 있는 게 아니죠. 침묵하고 계시는 다른 당원들도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개딸들만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법원에 가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라. 그게 당당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당원들의 당심이 지금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투영이 된 거죠. 다만 왜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했느냐? 그건 한번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강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사를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찍히고 또 문자 폭탄을 받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국회의원의 양심으로서 그렇지 않은 개딸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당원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 개별 의원들의 의사 표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탈표가 나왔는지 그 이탈자를 찾기 전에 그 이탈의 원인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분명한 건 이번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방탄조끼는 구멍이 났습니다. 이재명 리더십도 저는 이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과연 이 구멍난 방탄조끼가 보수가 될는지 또 무너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판과 앞으로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루어질 기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민주당의 내홍 또 분열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또 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 친명계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당론으로 정하자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뭐 표결에 보이콧하자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가결에 표를 던진 사람이나 무효 등을 던진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명계 입장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다고 봐야죠. 입장이라고 봐야죠. 입장. 현재까지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입장에서의 어떤 당이 이렇게 갈 것이니까 빨리 어떤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대답을 해달라는 요청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민주당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검찰이 집요하게 한 사람만 공격을 계속하는 것들, 체포동의안을 또 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을 계속 체포하려고 계속 던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예. 이런 검찰 독재라고 할 만큼 너무 정치 보복성이 뚜렷한데 검찰의 그런 의도성을 가졌는데 그 사자우리에 던져준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탈표 자체는 의미하는 바는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것이지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혁신과 모색을 좀 해달라. 그리고 운동장을 좀 넓게 써달라.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우리가 당이 몰입돼 있는 부분들에서 민생 이런 부분으로 좀 이완을 좀 하고 운동장을 좀 넓혀가라. 예. 지금 50평짜리 집에서 한 10평만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40평이 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당 지도부가 좀 넓게 써라. 이런 저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런 무지막지한 폭거에는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엊그제도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계속 체포동의안을 던지려고 계속 입장 표명을 하잖아요. 보강 수사하겠다. 그런데 어저께 나온 게 김건희 여사의 커바나 컨텐츠 무혐의 나왔는데 나왔죠. 서면 조사 2번 했어요. 예. 소환도 안 했어요. 이런 검찰의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이런 검찰의 수사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거는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구나라는 것을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질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배경들 그리고 잠시 뒤 이제 10시 40분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이제 더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서초동 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대표가 최근에 이제 검찰 조사를 줄곧 받았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금 이 상황은 서울중앙지법인데요. 지난해 9월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던 부분, 그게 허위사실이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백현동 한국식품부지연구원 부지 용도에 대한 이야기도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것이 허위 발언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검찰 조사 때처럼 뭐 대규모 인파가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도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모습을 드러내면 다시 한번 좀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도 산적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포동의안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게 갈무리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계파 갈등을 좀 좋은 말로 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떻게 더 심화될 것인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당 자체가 어떤 일당 독재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 앞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는 계파 갈등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입장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많이 나올 거는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예전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당시에 민진모라는 또 그런 또 나름대로의 이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양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연 대표로서 총선에 나름대로의 어떤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있고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고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겠느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갈등이라면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나름대로 해법을 내놔야죠. 그리고 나서 당원들에게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법원에 지금 수원, 성남 뭐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해서 3개로 이렇게 사건이 있지만 또 이거는 또 방법을 한다면 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일정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이행하지 못한다 예. 그런 것도 털 수 있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부분은 검찰이 뭐 청구를 하는 건 검찰의 입장이지만 네. 체포동의안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행태이기 때문에 예.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떤 내부 갈등 이런 부분들은 깊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 내놓은 해법은 당의 단결과 단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뭐 사퇴론도 나오고 있고요. 뭐 나아가서 분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놓은 해법대로 단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합은 말로 하는 건 아니니까 예. 나름대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겠죠. 네.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고 아마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심을 하는데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고 네. 또 그 재판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3월 정도 시작되면 봄도 오고 했으니까요. 예. 따뜻한 겨울을 녹이고 그 훈훈한 고심이 사실 봄처럼.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뭐 비명계 의원도 만나기도 했었고 민주당의 예, 예, 길에 뭐 가서 예. 연설도 하고 하면서 예. 만남의 접점들은 좀 있었는데 결과가 사실 이제 뭐 찬성표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심을 어떻게 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저번에 복귀를 해보면 예를 들어 뭐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고치에 대한 부분들을 딱 잘라서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탈표로 이어졌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말했듯이 소통과 단합은 상대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충분히 못 줬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걸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퇴만이 그 해법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의원들과 예.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납득할 만한 예. 대안을 내놓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뭐 전당원 투표를 통한 재신임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조금 기다려보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 이 내용이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버틸 명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구속영장이 올라오고 하는 이 가운데서 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그나마 뭐 이탈표가 지금 한 38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 저는 이런 유명한 CNN 창시자의 테드 터너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네. 아마 조만간 네. 이 지지율이 무너지고 당내에서 대안이 등장하면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비키라는 목소리가 커질 예,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